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9월 3일 화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노동절로 인해 휴장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 신규 고용에 대한 지표에 대해 굉장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이 비농업 고용 지표에서 신규 고용자 수와 실업률이 이 향후 금리 인하의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에 대한 이 시장의 컨센은 현재 16만 건을 소폭 웃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컨센에 부합하는 수치가 발표되게 된다면은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25bp 이나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있을 고용지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장은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또 견조한 이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소폭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윗꼬리 달고 조금 상승폭을 축소해낸 모습입니다. 그래도 5일선 지지하면서 현재는 0.02% 오른 2681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장 막판까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오늘도 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10시계 넘어서부터는 매수 포지션 잡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81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갈수록 매도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중심으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는 1,200억 원 넘게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보겠습니다. 네, 1위에서 5위까지 모두 다 파란불 켜내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좀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이 모건 스탠리가 AI 피크아웃을 우려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동반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55만 원을 제시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8월 글로벌 판매 감소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 넘게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등락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0.23% 하락하면서 76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망세 때문인지 금액이 큰 편은 아닌 걸로 포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STO 관련주가 있는데요. 이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가 주가가 모두 다 치솟고 있습니다. 핑거 상한가 찍고 있고요. 갤럭시 SM도 20%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 유라클도 20%, 또 K옥션도 16%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과 하락 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알테오젠 다시 1위를 재탈환했습니다. 오늘 2% 강세 흐름 보이면서 32만 9,500원 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2%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HLB도 2%대 하락세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4위의 자리에 차지했고요. 88,100원 자리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초반부터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자동차 그리고 금융 섹터들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 현대차와 기아 지난 2분기에는 역대 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데다가 또 신한지주나 KB금융은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줄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번 달 정부에서 좀 구체적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렇게 대기업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LG도 지난 29일 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이 공시 이후에 이 신만전자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또 LG전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 먼저 살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는 지난달 29일 자율 공시를 통해 자회사 LG전자와 LG화학의 지분을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분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권 유지 및 지주회사 수익 구조 개선이 이번 지분 취득의 목적인데요. LG는 11월 1일부터 2회에 걸쳐 LG전자 주식 약 203만 주를 2천억 원, LG화학 주식 약 96만 주를 3천억 원 규모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매입 완료 시 LG의 LG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종전 30.47%에서 약 31.59%로 LG화학에 대한 지분율은 종전 30.06%에서 약 31.29%로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LG는 상기 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를 제출한 날 자기 주식 활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사회에서 논의 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LG그룹 이 공시와 또 더불어서 계열사들의 주식 매입과 또 주지가치 그 재고를 위해서 활동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제가 LG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네. 기업 소식 살펴보면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세우는 흐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또 LG그룹 또 어떠한 전략을 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LG그룹은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조금 다양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부터 배당 성향을 상향하고 또 반기 배당을 실시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도 주력 자회사로서 LG의 높은 배당 수익을 기여하고 있는데요.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에 이 LG가 계열사 지분의 매수에 좀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져 있습니다. LG는 지난 2020년 4월에 LG U+ 주식 705만 주를 약 900억 원에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LG전자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계획을 예고 공시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주요 10대 그룹 중에서 밸류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LG전자가 처음이고요. 공시에서 밝힌 대로 이 세부 사항은 올해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이 같은 전략은 LG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유통 주식 수를 줄이고 또 그 결과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LG그룹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또 조주환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LG전자 경영진은 회사 비전과 또 사업 현황을 직접 설명하는 등 이 주주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요즘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좀 다른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장 먼저 밸류업 신호탄을 쏜 그룹은 현대차인데요. 현대차는 지난 8월 28일에 이 2024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대대적인 밸류업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년부터 3년간 배당금을 25% 늘리고요. 자사주 약 4조 원을 매입해서 일부를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주주는 순이익의 35%를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분기 배당금을
기준을 주당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리면서 연간 주당 최소 배당금은 10,000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기존 배당 성향 목표를 이 총 주주 환원율 35% 목표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평균 9에서 10% 수준인 자기자본 이익률을 2027년에는 평균 11%에서 12%로 끌어올리고요. 2030년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시장에서는 이 현대차의 주주환원 정책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유안타 증권에서는 총 주주 환원율 35%는 기존 정책 대비 10%포인트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예상했던 30%보다도 더욱더 높은 수치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단순히 비교가 어렵지만 이 경쟁사인 토요타 및 혼다의 주주 환원 정책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이 포스코 계열사도 밸류업 계획을 수립해서 4분기 중에 공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7월에 이 포스코홀딩스는 2026년까지 120개의 구조 개편을 실시해서 2조 6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핵심 사업 재투자와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SK도 또 자회사들의 밸류업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밸류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SK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 1% 이상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밸류업에 연이어 참여를 하면서 8월 말까지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밝히거나 또 공시를 예고한 상장사는 29개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에서 코스피 상장사는 25개이며 나머지 4곳은 HK 이노엔 등 코스닥 상장사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에 이 증권가에서는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상상인증권은 정부 정책에 절대적으로 민감한 이 대형 금융주와 또 30대 대기업 집단 소속들은 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변화 로드맵을 제시를 해서 이 정부 정책 변화에 회답하며 이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킬 공산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 유안타 증권에서는요, 국내 증시의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밸류업 지수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현대차, 또 포스코 계열사, SK 같이 이렇게 대기업들도 밸류업 계획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 좀 올해 한국 증시를 좀 관통할 만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밸류업 지수도 발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성 그리고 자본 효율성 또 주주 환원 성과 등의 이러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인데요. 최근에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밸류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K 밸류업 지수를 개발 중이고요. 또 이 밸류업 지수가 9월 중에 발표 중일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수는 이 밸류업 상장지수 펀드에 포함될 종목들을 선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밸류업 지수는 이렇게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 또 주주 환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종목을 좀 선정할 예정인데요. 지수가 공개되면 이 두세 달 안에 관련 ETF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은 밸류업 지수의 성과가 또 그다지 기대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던 지난 1분기 동안에도 이 일본의 밸류업 지수는 니케이 지수보다 낮은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주가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이 주주 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좀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LG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기업은요, KG 모빌리티입니다.
전에 주연 앵커님이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소개해 주시면서 차 어떤 거 좋아하냐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KG 모빌리티 준비를 하면서 더 차에 관심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오늘 자세하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 모빌리티의 전신은 쌍용 자동차입니다. 작년에 35년 만에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쌍용 자동차 과거에는요. 대형 세단인 이 체어맨 또 무쏘 등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SUV와 이 픽업 트럭이 좀 주력 상품군이라고 합니다. 어제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실적에 관한 공시였는데요. 자세한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G 모빌리티가 8월에 4,125대 차량을 수출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 대비해서 40% 이상 감소한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에는 8,128대 차량을 판매했는데 수출이 줄면서 전달 7월에 판매한 8,313대보다 판매 대수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대수가 지난해보다 8월에 1,823대보다 25.5%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KGM의 이러한 실적은요, 향해 휴가에 따른 조업 일수가 감소가 됐고 또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내수 물량이 줄면서 판매가가 전년 동월 대비 24.9% 감소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8월에는 파괴 휴가의 영향도 있고요. 또 네. 경기 침체도 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좀 새로 나온 모델이 출시 효과를 톡톡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새로 나온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액티언입니다. 지난달 20일에 정식 판매를 개시했는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쁜 모양으로 많은 분들에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쿠페형 SUV 액티언은요. KGM의 전신인 이 쌍용차가 2005년에 세계 최초로 내놓은 쿠페형 SUV의 그 역사를 계승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쌍용 자동차가 예전에 액티언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못생겼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단종이 됐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액티언은요. 신차 사전 예약 역대 최고 기록을 또 수립을 했고요. 출시 전부터 굉장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액티언은 지난달 처음 디자인만 공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창사 이래 역대 최다인 58,085대의 사전 예약을 기록했다라고 밝혔고요. 지난 8월 12일에 본 계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주일 만에 13,127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기 비결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요. 디자인도 있겠고요. 또 편의성과 안정성 그리고 가격까지 삼위일체를 이뤘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액티언이 이 토레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디자인과 편의 안정성에서는 한 수 위라고 합니다. 역동적이고 또 스타일리시한 루프 라인을 접목을 해서요. 세련된 또 도심형 SUV 이미지를 구현을 했고요. 또 긴 차체, 낮은 루프 그리고 중형 SUV보다 좀 더 높은 넓은 차폭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와이드한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사양도 접목을 시켰는데요. 20인치의 다이아 커팅 힐과 또 미쉐린 흡입형 타이어 등이 있습니다. 고속 주행을 할 때 발생하는 이 노면의 소음을 좀 줄여주는 정숙성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레스로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레스보다 더욱더 뛰어넘는 가성비가 높은 차로도 유명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식 출시 날에는요, 새로운 브랜드 전략도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실용적 창의성인데요. 에티온 출시뿐만이 아니라 KGM의 브랜드 모든 부분을 좀 바꾸겠다라는 각오가 좀 담겨진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옛 쌍용 자동차 시절에는요, 아무래도 좀 강인하고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면요, 이제는 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차량으로 선보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새로운 슬로건 또한 내걸었습니다. 모든 순간 자신 있게 즐기도록이라는 슬로건까지 함께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KG
KG 모빌리티의 또 마음이 담겨진 슬로건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동차에서도 좀 외모 지상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디자인을 보니까 좀 구매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좀 각인이 됐던 쌍용 자동차가 이제는 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좀 매력적인 차로 좀 선보이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판매 지역을 점차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KGM 곽재선 회장이요. 글로벌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장으로 이제 판매 영역을 늘리면서 신시장 개척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토레스 EVX가 이 친환경차 판매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튀르키예 시장은요. 지난 3월에 이 토레스 EVX 론칭 이후에 판매가가 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상반기까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1.6%로 전체 판매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튀르키예를 또 방문을 해서요. 대리점과 또 간담회를 갖고 판매 전략 공유 등 협력 방안을 또 모색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이 유럽 판매 법인은요,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 직영 해외 법인인데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현지 마케팅부터 시작을 해서 판매 그리고 고객 관리,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딜러들과의 소통과 또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인해서 이 독일 시장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유럽 판매법인 출범에 이어서 이 독일 딜러들과의 컨퍼런스도 가졌는데요. KG 모빌리티의 이 수출 전략과 중장기 제품 운영 계획, 그리고 브랜드 및 이 마케팅 전략, 그리고 판매 네트워크 등 전반적인 독일 시장의 운영 전반을 좀 같이 공유했고요. 방향성까지 모색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공식적인 글로벌 출시 전에는요, 액티언을 또 소개를 하면서 해외 딜러들의 반응을 살피는 좀 선제적으로 글로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대응을 살펴보는 전략도 가졌고요. 또 유럽을 보니까요, 올해 KGM의 전체 수출의 50.3%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또 중요한 시장입니다. 독일의 이 유럽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유 또한 이 기술력은 물론이고요.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서 주변 시장에 좀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현지에서 직접 소통을 하고 유럽 고객에게 맞는 전략 수립을 하는 등 제품 개발을 위해서 더욱더 선택을 했다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네, KG 모빌리티 이렇게 좀 유럽 시장에서 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또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좀 불안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KG 모빌리티는 또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에 이어서 전기차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에 이제 배터리, 안전한 배터리 쪽으로 많이 시선이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KG 모빌리티는요, 전기차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는 물론이고요. 이 전기차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라는 방침입니다. 2025년 2월에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 시행에 앞서서요. 국내 최초로 지난해 9월이었죠. 토레스 EVX 출시 이후에 이 배터리 제조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KGM은요, 이 홈페이지에서도요, 토레스 EVX와 코란도 EV에 탑재된 배터리가 어떤 제품인지를 밝혔습니다. 바로 중국 비아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비아드 제품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고객들의 신뢰감을 더 얻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의 특별 안전 점검 또한 대상 고객에게 좀 개별 통보를 해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완속 충전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완성차 업계로는 좀 유일하게 정부 출연 기관과 협력을 해서요. 이 배터리 정보
그 정보 제공이 가능한 차량과 또 개발을 계속해서 한 만큼 7월 말에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판 중인 이 토레스 EVX는요, 개발 단계부터 이 극한적인 배터리 안전 테스트를 최우선으로 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 배터리 안전 테스트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요, 관통 그리고 앞차, 가열 그리고 과충전, 열 전이 아니면 또 하부 충격까지 굉장히 6가지 이상의 또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부산 북구의 한 강변 도로를 달리던 이 토레스 EVX가 추돌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때 이 추돌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추돌차에서 옮겨 붙은 이 토레스 EVX가 차량이 다 전소가 됐고요. 그랬는데 차량을 다 불을 끄고 난 후에 배터리를 보니까 이 토레스 EVX의 배터리는 손상되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 KGM은요, 앞으로도 고객 안전 중심의 좀 개발 방향으로 인해서 전기차 안정성을 강화하겠고요. 또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화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이 배터리 안전 진단 시스템 이 소프트웨어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겠다 이러한 소식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이렇게 KG 모빌리티처럼 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KG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어서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임금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2009년에는 이 쌍용 자동차의 파업 노조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5년 동안 좀 파업 없이 임금 협상이 잘 되고 있다. 이러한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2009년이었죠. 이 쌍용 자동차의 경영난과 또 정리해고 발표로 인해서 그때 파업 농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는데요. 좀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난 2010년부터 이 KG 모빌리티가 15년 연속으로 무분규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난 8월 30일 임금 협상 잠정 협의안에 대한 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합의안이 56.2%로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또 KGM 노동조합과 경영진이요, 임금과 복지 등 이 근로 조건 개선은 물론이고요. K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술과 또 제품 경쟁력에 또 미래 발전까지 더욱더 많이 하겠다. 초점을 두고 더 논의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요, 이 임직원 스스로 좀 생존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노경의 의견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포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측은요, 이 KG 가족사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기존의 상생과 협력의 모범적인 노경 문화를 더 발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더 기반으로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기본급이 72,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또 생산 장려금이 250만 원, 그리고 이익 분배금이 100만 원으로 협상이 됐습니다. KGM 측은요, 전동화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 경쟁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생존 토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노경이 같이 의견을 합해서 성실 교섭을 이뤄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양보와 결단을 해준 노동조합과 임직원에 대해 감사한다라고도 사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G 모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살펴본 코스피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LG의 공시입니다. 지난달 29일 LG는 자율 공시를 통해 자회사 LG전자와 LG화학의 지분을 장내 매수를 통해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분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권 유지 및 지주회사 수익 구조 개선이 이번 지분 취득의 목적인데요. LG는 11월 1일부터 2회에 걸쳐 LG전자 주식 약 203만 주를 2천억 원, LG화학 주식 약 96만 주를 3천억 원 규모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매입 완료 시 LG의 LG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종전 30.47%에서 약 31.59%로 LG화학에 대한 지분율은 종전 30.06%에서 약 31.29%로
정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어 LG는 상기 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를 제출한 날 자기 주식 활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이사회에서 논의 후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요 10대 그룹 중에서 밸류업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LG전자가 처음입니다. KG 모빌리티 공시 요약입니다. 8월에 8,128대 차량을 판매했는데 수출이 줄면서 7월에 판매한 대수보다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대수가 지난해 8월 1,828대보다 25.5% 감소한 겁니다. KGM의 이러한 실적은 하계 휴가에 따른 조업 일수 감소와 지속되는 이 경기 침체로 내수 물량이 줄면서 판매가 감소한 걸로 보입니다. 새로 나온 모델 쿠페형 SUV 액티언이 지난달 20일에 정식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새로운 액티언은 신차 사전 예약 역대 최고 기록을 수립하면서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창사 최대, 역대 최다인 사전 예약을 기록했고 8월 12일 본계약이 시작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더 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기 비결은 이 디자인과 편의 안정성, 가격까지 삼위일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코스피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이번 달 10일 이 아이폰 16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이 관련주인 LG 이노텍과 또 BH 같은 종목들이 좀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아이폰 16에는 AI 기능이 탑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올해 말에 출시될 예정인 이 아이패드에는 이 OLED 디스패널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또 관련주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나래 나노텍이 OLED용 코팅 장비를 이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래 나노텍은 BOE와 8.6세대 OLED용 코팅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BOE가 중국 쓰촨성 청두에 구축하고 있는 8.6세대 OLED 공장에 장비를 납품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3일까지로 밝혔습니다. 네, BOE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생산 설비를 짓고 있다면 중국의 OLED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먼저 이 BOE는요, 현재 이 11조 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서 중국 청두 지역에 이 B16 라인을 짓고 있습니다. 8.6세대는 가로 2250mm, 세로는 2600mm 크기의 OLED 유리 기판 규격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이 가로 1500mm 그리고 세로는 1850mm 크기인 6세대와 비교를 해서 이 유리 기판의 크기가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생산 효율도 더 높습니다. OLED는 이 종전의 LCD를 대체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좀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LCD가 별도로 좀 광원이 필요한 것과 다르게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LCD보다 얇고 또 가볍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애플이 이 아이패드에 LCD 대신에 OLED를 적용하는 등 이 종전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블릿 또 노트북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국에 이렇게 좀 비전 옥스가 최근 협력사들을 초청을 해서 8.6세대 OLED 공장을 포함한 이 투자 계획을 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BOE에 이어서 이렇게 비전 옥스 등 중국 업체들이 OLED 투자를 재개를 하면서 국내 장비 기업들 사이에서도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성 ENG는요, OLED를 생산하는 공간인 클린룸 설비 공급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신성 ENG는 클린룸에 들어가는 산업용 공기청정기인 펜필터 유닛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린룸 안에서 이 OLED 유리 원판을 이송하고 분류 저장하는 이 공정 자동화 부문에서는요, 이 SFA가 협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SFA는 스토커와 함께 OHCV 또 OHS 등
이 OLED 공정 자동화 장비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DMS는 OLED 기판 위에 파티클을 씻어내는 세정 장비를 비롯해서요, 이 현상 장비 그리고 박리 장비 등 습식 공정 장비를 일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나 이 중국 웨이하이의 공장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국내 장비 기업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좀 현지 업체들에 대한 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NU 프리시전은요, OLED 기판 위에 필요한 물질이 정확하게 입혀졌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측정 장비에 주력하는 기업인데요. 역시나 수주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OLED 시장이 커지면서 좀 다양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래 나노텍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나래 나노텍은요, 이 디스플레이의 제조 공정의 전방 사업으로 이 CRT, PDP, 그리고 LCD, 그리고 또 OLED에 적합한 패널의 정밀 도포, 코팅을 위한 장비를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래 나노텍은 이 OLED 기판 위에 감광액을 입히는 도포 장비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이 K-디스플레이 2024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에서 디스플레이 기판 위에 감광액을 정밀하게 입히는 감광액 코터 장비를 공개하기도 했었고요. 아울러서 2차 전지 전극용 차세대 고속 코팅 건조 기술과 또 자동차용 스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패널 레벨 패키지 등 초정밀 코팅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래 나노텍이 이 코팅 기술 장비에 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차량 디스플레이용 투명 접착제 이 OCR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나래나노텍은 지난달 26일이죠. 이 차량 디스플레이용 투명 접착제, 이 OCR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OCR은 이 패널 제조 후에 모듈 합착 과정에서 잉크 방울을 분사해서 여러 층을 합착하는 기술인데요. 기존 모듈 합착 과정에서 사용하는 투명 테이프 OCA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OCA는 이 투명한 양면 접착 필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정 중 보호 필름을 제거해버려야 하고 또 패널 크기에 따라서 이 필름을 여러 장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단점으로 꼽혔었는데요. 이 OCR은 여러 층을 합착을 하기 때문에 OCA보다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래 나노텍은 이 IT 제품에 사용 중인 아크릴계 OCR 장비는 신뢰성이 중요한 차량 디스플레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러한 평가가 많았다면서 이 새롭게 개발한 실리콘계 OCR 장비는 차량 디스플레이 신뢰성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래 나노텍의 이 OCR 기술은요, 기술명이 플렉스 커브드 코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은 슬릿다이 코팅과 잉크젯 코팅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슬릿다이 코팅은 다이 토출 압력을 가변 제어할 수 있고요. 또 나래 나노텍은 이 토출폭 가변 다이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잉크젯 코팅은 이 카메라 홀을 피하는 등의 프린팅이 가능하게 되고요. 핵심 기술은 코팅과 경화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OCR 장비는요, 점차 길쭉해지고 또 형태가 다양해지는 차량 디스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존 차량 디스플레이는요, 이 직사각형의 형태의 좀 평평한 디자인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와 달리 최근의 차량 디스플레이는 운전석부터 보조석까지 길쭉하게 이어지는 이러한 일체형 제품과 또 그리고 시야각 개선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중앙 부위가 곡면 처리된 이러한 제품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죠. 운전석부터 보조석까지 이어지는 일체형 디스플레이도 내부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패널이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나래 나노텍의 OCR 장비는요, 일체형이나 곡면, 또 원형 등 다양한 디스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나래 나노텍의 OCR 장비를 양산 적용 중인 차량 디스플레이는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이 사측에서는 차량 디스플레이 생산을 위한 OCR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 국내외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재 개발된 이 OCR 장비는 LED 제품인데요. 향후에는 OLED용 장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나레나노텍의 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OCR 장비 또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딱 와닿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일체형뿐만이 아니라 공명, 원형까지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놀랍습니다. 앞으로의 수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분야에서도 또 남다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나레나노텍은 이 전고체 배터리 설비와 또 세계 첫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개발 사실이 부각이 받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축적한 코팅,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이 2차 전지 공정 설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제조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코터와 건조로 그리고 스태킹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이 전지인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 가운데서 음극재와 양극재 분말을 집 전체에 코팅하는 설비를 개발하고 또 고객사의 연구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나레나노텍은 삼성 디스플레이 등을 고객사로 둔 가운데 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능동형 아몰레드용 폴리이미드 기판 이 성막용 코터 양산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해당 기술은 삼성과 LG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적용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레나노텍의 공시와 기업 관련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기업은요, 코아시아입니다. 이 코아시아는요, 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유통, 그리고 LED, 카메라 렌즈 모듈, 또 신기술 사업 금융으로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로는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전문 업체인 코아시아 세미와 또 코아시아 옵틱스, 그리고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제품을 제조하는 코아시아 CM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전문 업체인 코아시아 세미는요, 오랫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25년 공식 파트너사인데요. 그리고 영국의 ARM의 이 최고 등급 공식 디자인 파트너로서 좀 다수 글로벌 파트너 고객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공식 파트너사인 이 코아시아 넥스웰은요, 고객 맞춤형 핵심 칩과 또 자율주행 기반 AP에 특화된 칩을 설계하는 그런 기술력 또한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의 이 오토 개발을 포함해서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핵심 칩 개발에 참여하는 등 좀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사실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좀 지난달에는 그래도 좀 급등하는 흐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 미국의 온 디바이스 AI 프로세서 그 전문 기업과 함께 또 계약에 대한 체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번 수주는요, 코아시아가 미국에만 2번째 AI 칩 온칩을 개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건데요. 이 AI 시스템 온칩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이 하나의 반도체 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이 하나의 칩에 통합을 해서 인공지능 연산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식에 지난달에는 11% 급등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8일에는요, 대만의 TSMC가 이 3나노를 비롯한 첨단 미세공정 파운드리와 또 반도체 패키징 단가를 인상하는 계획을 구체화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TSMC의 가격 인상이 아무래도 좀 삼성전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수혜로 인해서 이 코아시아의 기대감 또한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의 매매에서 5% 넘는 급등세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현재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합권에서 등락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지난 2거래 연속으로 그래도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은 다만 연일 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5일 폭락장 이후에 좀 주가가 만회하지 못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합권에서 등락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코아시아의 주가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최근에는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상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회사의 유상증자 공시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자회사의 유상증자 소식 어제 공시가 됐는데요. 코아시아의 자회사, 코아시아 세미코리아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코아시아 세미코리아는요, 신주 19만 2천 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총 129억 원을 조달해서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증자 전에는 코아시아 세미코리아의 발행 주식 총수가 보통주 240만 주, 그리고 종류주가 45만 주였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종류주 발행 주식 수가 64만 2천 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또 코아시아 세미코리아는요, 반도체 디자인 서비스 사업을 좀 주력으로 영위 중인 그런 업체인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운영 자금을 확충하고요, 재무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말에 기준으로 하면요, 코아시아 세미코리아의 자산 총액이 약 188억 원이었고요. 지배회사 코아시아의 연결 자산 총액 대비해서 5.29%에 해당합니다. 이 코아시아는 코아시아 세미코리아의 지분 84.21%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이번 유상증자 후에도 종속회사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회사의 유상증자 관련한 공시까지 살펴봤고요. 또 코아시아의 실적도 지금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 반도체 매출 증가로 적자폭을 좀 크게 줄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코아시아가요, 올해 그 카메라 렌즈 모듈 사업 반등과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로 인해서 시스템 반도체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폭을 좀 줄일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일본의 인공지능 가속기 개발업체인 프리퍼드라는 그 넥트웍스로부터 2나노 칩 주문을 확보하는 등 좀 고객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좀 코아시아도 함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코아시아가 DSP 사업에서만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연간 4,500원대의 그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IR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코아시아의 매출은요, 4,485억 원, 또 영업 손실은 1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부합이 된다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8.8% 증가하고요. 영업 손실은 그래도 95.1%나 줄어들게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유를 보니까요.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전사 매출 중에 가장 높았던 비중을 차지했던 이 카메라와 렌즈 모델 매출이 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올 1분기만 봐도 이 코아시아의 카메라 렌즈 모듈 매출이요, 829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소폭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 현지 생산 법인까지 세우면서 좀 그 스마트폰에 대한 중저가 판매 모델이 좀 부진을 하거나 아무래도 광학 그 렌즈 산업부의 실적이 좀 부진했던 영향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R 협의회에 따르면 이 렌즈, 카메라 모듈 경우에는요, 올해 상반기에 중화권 스마트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이 모듈 부문에서 좀 매출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가에 좀 반영이 돼보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시스템 반도체 부문 매출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ROE가 그래도 지난달에는 좀 안 좋은 수준이었는데 올해 그래도 11.4% 수준으로 좀 전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좀 순이익이 플러스로 달성이 된다면 ROE의 반향성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혹자 전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수혜까지 있다라는 것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아시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시장,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레나노텍의 공시 요약입니다. 나레나노텍은 BOE와 8.6세대 OLED용 코팅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BOE가 중국 스촨성 청두에 구축하고 있는 8.6세대 OLED 공장에 장비를 납품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3일까지로 밝혔습니다. 한편 나레나노텍은 최근 차량 디스플레이용 OCR 장비 개발에 성공했으며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축적한 코팅, 건조 기술을 기반으로 2차 전지 공정 설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아시아 공시 요약입니다. 코아시아의 자회사 코아시아 세미코리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코아시아 세미코리아는 신주 19만 2천 주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또 192억 원을 조달해서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유튜브와 네이버 채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